먼저 이 회전근개 수술의 이볼빙 테크닉,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학회 중에 AAOS라는 학회가 있고, 그 학회에서는 수많은 전 세계 의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의료진들이 채택이 되어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연구를 하고, 연구를 공유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트렌드를 서로가 조율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는 그런 가장 매년 열리는 가장 중요한 학회였습니다. 저도 운이 좋게 작은 발표를 할 겸, 그 다음에 AOS 학회에서 또 공부를 하고 배울 겸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수많은 지식과 그쪽에서 토론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지금 현재 2025년에 회전근개의 가장 최신 트렌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미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을 참관을 했었습니다. 연수를 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연수를 했었고, 미국에서 보스턴의 MGH 병원이라고 하버드 의과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정형외과의 존 권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정형외과 바셈 교수님 통해서 또 어깨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수가야라고 하는 그 일본 어깨 관절의 회장님이 계세요. TSOC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수가야 선생님께서는 워낙 또 이제 활발하게 학회 활동을 하시고 논문도 수많은 논문을 쓰면서 어깨 관절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선두 주자신 분이십니다. 이쪽 팀하고도 저희가 이제 같이 교육을 하고 의료 지식을 같이 쉐어도 하고 또 이제 공유도 하고 배우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더 갔었고, 병원이 지금은 올해 확장을 해서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테루 미야타라고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테루 미야타 선생님은 SCR이라고 하는 수술을 만드셨고, 광범위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에 대해서 가장 이제 최신 트렌드, 새로운 수술 방법 테크닉에 대해서 만들고 그거를 다시 이제 활성화시켰는 선생님이십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SCR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잘 배울 수 있는 창시자입니다.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작년 4월 달에는 메이오 병원, 미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메이오 병원의 이제 의사들만 좀 대부분 알지만, 미국에서 내에서는 메이오 클리닉은 일단 병원 내에서는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그 본원에서 그 조나단 발로우 선생님을 이제 그 연수를 받을 기회를 받아서 수술하는 것들, 방식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2025년 샌디에고에서 3월 달에 그 학회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연구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견주관절 학회 회장이시자 저의 스승님이신 삼성병원의 유조철 교수님도 학회에서 뵙고, 발표하시는 것도 같이 이제 뵙고 이제 듣고 하는 소중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MGH 병원의 그 바셈 엘하사니 교수님이시고, 교수님은 이제 어깨 LD 트랜스퍼나 이런 수많은 이제 근건 이전술, 그 다음에 이식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한 그 광범위 파열에 대해서 또 새로운 수술 방식을 지금은 만들고 있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난 수많은 선생님들은, 환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최선단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집단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의사 그 생각과 그들의 이제 결정과 그들의 이제 인디케이션 또는 그 수술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교류를 하고, 저희 또한 그런 치료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가장 최선단에 있는 치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제 공부랑 많은 이제 학회에 참여를 하고 발표도 하고, 지금은 MGH와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조나단 교수님하고 MGH 교수님하고 줌 미팅을 매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수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리뷰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메디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회사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왼쪽처럼 운동을 막 체격이 좋고 운동을 헤비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마라톤도 뛰고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크로스핏이나 뭐 평소에 뭐 웨이트나 이런 운동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건강에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우 디맨드, 적은 운동을 하고 적은 활동량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이 디맨드, 고강도의 운동과 고강도의 활동량을 계속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현재 스포츠가 더욱더 대중화되어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스포츠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스포츠든 더욱더 친근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몸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발하게 내가 활동량이 나이가 든다고 해도 그 활동량이 계속 일정량 이상 유지를 한다면은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활동량이 계속 서서히 떨어지게 된다면은 근력도 떨어질 거고 지구력도 떨어질 거고 모든 심폐 기능까지 다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많이 쓰면 쓸수록 더욱더 내가 수많은 이제 기능적인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그 포인트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기 가장 이상적인 레벨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보스턴의 그 MGH 병원에서 이제 연수를 갔을 때, 거기가 보스턴이 마라톤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라톤으로 유명한 그쪽에서도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 겨울에 영하 20도였습니다. 영하 20도에 막 운동하는 분들이 밖에서 막 조깅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조깅하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뛰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에 어떤 할머니가 내원하셨어요. 90대였습니다. 90대 할머니가 내원하셨는데 이유가 마라톤을 뛰고 싶어서, 근데 발이 아파서 마라톤을 못 뛰니까 발 수술을 받고 자기는 90대 마라톤을 뛰겠다 해서 왔던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는 사실 저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얼만큼 활동량과 운동량을 유지하면은 그거에 맞는 비례하는 건강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숙제는 뭐겠습니까? 어떠한 그런 높은 고강도의 가장 이상적인 레벨의 운동량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활동을 계속 줄이는 것은 사실은 자기 몸에 근육이 더 빠지고 지구력이 더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안 좋은 코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레벨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이나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손자고 37세, 그 다음에 83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핏과 그 다음에 몸의 밸런스, 근력 이런 것들이 나이에 무색하게 다 유지가 되고 있고, 자기가 활동량까지도 유지가 된다면은 몸은 우리가 건강하게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동량을 절대로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덜 쓰고 피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가 기능적인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에 비례해서 그것은 결국은 내가 실제로 건강을 잃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기능적인 그 다음에 활동량, 그 다음 운동량 레벨을 계속해서 가장 이상적인 레벨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맞게끔 내 몸이 그것에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원을 와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픽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을 뜯어서 보면은 근육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근골격계죠. 근육과 그 다음에 힘줄과 그 다음에 수많은 인대들로, 또한 그 사이사이에는 또 많은 수많은 골격계, 뼈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 관절이 다시 이제 당겨지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제 근육이 이완되게 되면은 이제 관절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기능적인 활동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시프팅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불편하다, 계속 안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덜 쓰고, 보존적인 치료에서도 덜 쓰고 피하는 것이 최소한의, 내가 예전에는 뭐 1, 2주를 만약에 덜 썼다라고 한다면은 동일한 컨디션에서는 그 기간이 2주 동안 뭐 깁스를 하거나 고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한 2, 3일 정도의 급성 염증 반응 있을 때 2, 3일만 쉬고 그 다음부터는 옵티멀 로딩, 서서히 이제 부하를 가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거를 우리가 리턴 투 플레이 RTP를 합니다. 리턴 투 플레이의 핵심은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제 재활을 하고 어떻게든 더 빠르게 복귀를 한다, 일상에 복귀를 하고, 선수라 하면은 시합까지도 더 빠르게 복귀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회복에도 가장 좋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요구도가 높은 그런 운동에 복귀를 할 수가 있고,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의 더 높은 회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컨셉에서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를 하거나 이거를 결국 더 묵혀서 나중에 더 안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적응증이라면은 빠르게 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빠르게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재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강도의 운동까지 복귀를 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RTP의 가장 기본 스포츠의학의 개념입니다. 제가 메이오 클리닉,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로체스터 시티, 미네소타 주의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게 있어요.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병원으로 다 이제 꽉 차 있습니다. 그 병원에 제가 갔을 때 뭐 수많은 이제 의료 수술 테크닉, 그 다음에 진료 방법, 그 다음에 의사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지만 거기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단연코 스포츠 재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까지 이렇게까지 운동을 시키는 줄 처음 봤고, 지금 제가 이제 가서 찍어왔던 사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재활을 하는 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그린그린하게 있고, 그 다음에 하키 선수들이 스포츠 재활을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끔 이런 작은 하키 선수들을 위한 공간 또한 있습니다. 또한 그룹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그 선수들이 다른 이제 복합 운동, 복합 기능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단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농구 선수들을 위한 이 퍼포먼스를 마지막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선 이런 이제 운동으로 끝까지 최대한의 복귀를 위해서는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단계별 재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그 환자가 어디가 다쳤고 문제가 있는 염증을 일단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동 범위, 팔이 안 움직이든 어깨가 안 움직이든 그 가동 범위가 뻣뻣한 가동 범위가 회복돼야지 나머지 그 가동 범위랑 관련된 이 정도 올릴 수 있는 근육도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염증을 회복시키고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가벼운 근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력 운동도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이 있겠죠. 그 다음 중기부터는 탄성 운동, 탄력 운동, 우리가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탄력 운동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근지구력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PNF 스트레칭이나 고유감각 기능, 결국은 이제 내가 무너지지 않게끔 밸런스를 조절하는 그런 고유감각 기능도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중기 재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능적 운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깨가 아프면은 어깨랑 연결되어 있는 건 팔꿈치도 있고, 그 다음에 체간도 있겠죠. 코어도 있어. 그 다음에 등도 있고요. 그래서 관절, 연결되어 있는 관절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기능적 운동도 회복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심폐지구, 달리기도 하고, 내가 등산도 하고 할 수 있는 심폐지구 능력을 통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활동량, 운동량, 기능적 회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종 단계. 여기서 선수들은 한계가 더 있습니다. 선수들은 퍼포먼스라고 결국은 자기가 했던 그 몸 담았던 축구가 됐던 야구가 됐던 나머지 뭐 하키가 됐던 농구가 됐던 각각의 스포츠를 자기가 이제 재활을 통해서 스포츠까지도 문제 없이 하는 것까지 재활이 되어야지 스포츠의학의 재활의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리턴 투 플레이라고 해서 내가 부상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기능적 회복을 통해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선수들은 빠르게 시합에 복귀를 할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도 그 사람의 관절이든 근력이든 더 빨리 해결돼야지 결과도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깨는 이렇게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수많은 근육 힘줄로 다 덮여 있습니다. 어깨 상완골 골두가 있으면은 상완골을 앞에서 덮어주는 것은 견갑하건, 그 다음에 위에서 덮어주는 것은 극상건, 그 뒤에는 그 다음에 극하건, 그 뒤쪽에는 소원건, 이렇게 총 4개의 힘줄이 동서남북으로 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줄이 덮어 놓아서 어깨가 이제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근육들이 붙어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게 됐을 때 외회전을 하거나 내회전을 할 수가 있고, 어깨를 거상하거나 그 다음에 외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깨에 붙어 있는 이런 풋프린트라고 하는데요. 어깨 뼈에 붙어 있는 그 힘줄이 붙어 있는 부위들을 다 이제 의사들이 해부를 통해서 실제로 어느 부위 어디서 어디까지 붙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실제로 이 극상건 힘줄,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 내가 다쳐서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많습니다. 서서히 이제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면서 힘줄이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부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힘줄은 보통 앞쪽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극상건에서도 가장 앞단에서부터 터지고 조금씩 헐거워지고 찢어지기 시작해서 그거를 의사들이 리딩 엣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터지는 부위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초기에 잘 캐치하고 잘 잡아내고, 이것이 재활하면 좋아지겠다, 아니면은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지겠다, 아니면 이게 안 되겠다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도 안 좋아지겠다라고 판단되는 환자군의 경우에는 결국은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빠르게 치료를 하고 그것이 빠른 재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각 어깨뼈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힘줄이 다 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깨를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도 그 다음에 뒤에도 앞에도 이렇게 힘줄이 다 덮여 있는데, 이게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힘줄이 앞쪽이 헐거워지면은 어깨뼈는 결국은 앞쪽으로 빠지게 될 거고, 뒤쪽에 힘줄이 헐거워지거나 찢어지게 되면은 어깨뼈는 결국 뒤로 쏠리게 되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빠진 어깨는 더 밀고, 뒤로 빠진 어깨도 더 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질환은 진행성 질환이다. 이게 내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병이 더 진행하기 전에 꼭 어깨 전문 정형외과 선생님을 꼭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지금 현재 2025년 어깨 전문 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도 단연코 가장 큰 화두는 딱 2가지 토픽입니다. 첫 번째는 부분 파열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분 파열을 예전에는 이거를 뭐 수술을 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존적인 치료를 합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것 또한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어차피 그 부분 파열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체가 더 이제 병변을 더 키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이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권유하는 추세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 터져서 이 힘줄이 뒤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지자리에는 있는데 안에가 터졌거나, 그 다음에 위쪽이 터졌거나, 그 다음에 아래쪽이 터졌거나, 그죠? 그 다음에 힘줄 사이가 터졌거나, 이런 각 부위에 따라서 이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얼리 또는 딜레이 리페어를 하느냐, 특히나 이제 외상이 동반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는 비외상일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라는 논문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도 외상성인 경우에는 빨리 더 치료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 파열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 단계를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요. 관절 안쪽이 파열된 거를 A 타입, 그 다음에 위쪽이 터진 거를 B 타입, C 타입은 힘줄의 중간 부위가 터진 거를 C 타입으로 나눕니다. 위치에 따라서 나누고, 단계를 또한 이제 그레이드에 따라서 1, 2, 3 나누는데, 이것이 25% 이하가 파열됐느냐, 25에서 50%가 파열됐느냐, 50% 이상이 파열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레이드 1, 2, 3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컨셉을 정리를 했을 때는 이 부분 파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보존적인 치료로 실패를 했을 경우에 부위를 나눕니다. 어디가 파열됐는지를 나눠서 첫 번째는 부분 파열이 있는 부위가 만약에 관절면 안에가 터졌는 게 그게 절반을 넘어갈 경우에는 지금은 수술을 권장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파열된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힘줄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걸쳐져 있는 느낌이겠죠. 절반 이상이 터졌으면 안쪽이 다 이제 붕 떠 있기 때문에 걸쳐져 있는 느낌인 경우에는 결국은 기능을 못 한다. 우리가 똑같이 힘을 주면은 찢어지면 찢어지고 이게 더 힐링 되지 않는다. 힐링 포텐셜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앵커를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는 파이버 와이어를 통해서 힘줄을 다시 재부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파열 변경 후 이제 파열됐으면은 이거를 위에서 이거를 다시 이 파열된 부위를 조금 더 박리시켜서 붙이느냐, 아니면은 파열됐으면 안쪽에 앵커를 박아서 실만 뽑아서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방법은 결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분 파열일 경우에 윤활망면이 파열이 되었는 경우, 이거는 그 힘줄이 이제 있으면 위쪽이 터진 경우입니다. 위쪽이 터졌는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5에서 30% 적게 파열됐다 하더라도 이미 퇴행성이 진행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조직, 힘줄 또한 기능적으로는 제대로 힘을 못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25% 30%밖에 안 돼도 수술을 권장을 합니다. 보존적 치료로 이것저것 해보고 약물 치료든 수많은 물리 치료나 재활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에 25에서 30%에서 부분 파열이다. 수술을 지금 2025년에는 수술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 또한 똑같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위에서 이제 절개장을 다시 내서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힘줄 파열된 부위에 아래쪽에다가 앵커를 박아서 고정을 하거나, 두 수술 방법은 결과는 비슷하다고 논문들은 2019년부터 2018년 많은 논문들이 이제 그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는 비교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분 파열을 방치를 하고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경우에는 결국 이제 파열은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찢어진 이 힘줄은 그 뒤에는 근육이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다킹이라고 제가 설명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내가 힘줄도 튼튼하고 근육이 잡아 당기는 것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좋으시다면 잘 붙어 있겠습니다. 이게 자체가 터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힘줄이 약해졌습니다. 힘줄이 약해져서 만약에 겨우 걸려 있는 정도다 한다면은 조금만 당겨도 금방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거운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한 10kg를 들었던 사람도 10kg를 못 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10kg는 들면 거의 반 이상 터졌으면은 드는 순간 통증이 있고, 그래서 5kg밖에 못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육은 더 빠지게 되고, 내가 몸을 보호하는 근육이 더 빠지니까 힘줄에 부하가 더 걸리게 돼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kg를 내가 들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내가 활동량과 운동량과 기능적인 어떠한 그 수준을 본인이 기존 40대면은 아니면 50대면은 그 기존치를 다 이제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반대쪽하고 비교하는 것이 또 한 방법입니다. 내가 10kg 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 드는데 10kg도 아니면 5kg도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무조건 운동 안 해. 이거는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해결을 하고 다킹을 내가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내고, 그 뒤에 내가 운동을 더욱더 튼튼한 힘줄을 바탕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다 채워 넣어야지 실제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어깨 힘줄은 파열이 더 커지게 되고, 더 커지면은 소파열, 그 다음에 중파열, 그 다음에 대파열,
결국은 이게 더 진행하면은 광범위 파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술하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이 테크트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싱글로우, 더블로우에서 지금 대부분은 이런 더블로우 방식을 이용해서 더블로우 방식으로 힘줄을 재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수술에 쓰는 앵커들입니다. 안쪽에 박는 고정하는 미디얼 앵커가 있고 그걸 통해서 파이버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이버 와이어를 통해서 다 이제 조직에다가 패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앵커로 앞쪽 그 다음에 뒤쪽 크로스오버 시켜서 쫙 붙여 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힘줄이 터진 부위가 딱 붙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훨씬 강해지겠죠. 그래서 인장 강도가 3배에서 5배까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내가 어깨가 힘을 잘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경으로 저희가 했을 때 이렇게 촘촘하게 다 이제 리페어해서 붙여 놓기 때문에 힘줄은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레이 콜라겐 패치도 나와 있어요. 온레이 콜라겐 패치는 스미스 네퓨의 제품인데 이 힘줄을 우리가 붙여놨는데 어차피 아까 봤듯이 25% 그 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두께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붙어놔도 그거 자체가 힘줄이 아직 결손 부위가 메꿔지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의사들이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요즘은 수많은 콜라겐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뿌리는 콜라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결핍 부위를 보충하는 콜라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콜라겐의 효과로서는 좋게 인정받은 것 중에 하나는 콜라겐 패치입니다. 콜라겐 패치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덮어두면은 그 자체가 실제 조직과 스며들어서 그 자체가 더욱더 두께도 그렇고 회전근개 두께도 더욱더 두꺼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 디펙트 결손 부위를 메꿔주고 이거 자체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어깨 수술에 결과가 좋다고 일단은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관절경으로 우리가 어깨 수술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경으로 작은 구멍을 내서 힘줄 파열된 부위가 지금 영상 보는 것처럼 이게 붙어 있어야 될 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뻐끔해진 상태. 이거 다시 붙여놔야 됩니다. 이걸 당겨서 원래 위치에다가 붙여 놓는 것이 수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디얼 앵커를 그 관절경 안쪽에다가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힘줄을 다시 패싱을 해서 바깥쪽에 그 라테랄 앵커에다가도 마지막으로 쭉 고정을 하고 그 위에는 콜라겐 패치까지 이렇게 덮어두면은 결손 부위까지 채워지니까 가장 이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분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분 파일을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예전에는 부분 파일을 수술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2025년 가장 최선단에 있는 의료진들의 수많은 토의와 수많은 연구 결과의 집약체는 위쪽에 파열되는 경우에는 25%에서 30%만 터졌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절 안에가 터졌다. 이게 절반 이상 터지면은 이것 또한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또한 이제 어깨 회전근개 중에서 또 모든 의사들 대부분 최선단의 정점에 있는 의사들이 다 관심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광범위 파열입니다. 광범위 파열은 이 어깨가 터져서 힘줄이 터져서 결국은 이게 봉합으로 이렇게 하기 힘든 경우도 워낙 많고 더 진행해서 거의 끝에 가 있는 경우 관절염까지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골머리를 많이 앓습니다. 의사들도 이걸 어떻게든 안 가게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회전근개 파열과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깨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광범위 파열의 결국은 결말은 인공관절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결과가 안 좋냐 라고 했을 때는 결과가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공관절에 대한 기대값이 슬관절처럼 무릎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관절 가동 범위가 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깨가 아무래도 무거울 거고 그 다음에 외회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회전에 제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우리가 원래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내가 삼각근이라는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내가 어깨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든 광범위 파열을 안 진행하게끔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수많은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광범위 파열이 너무 오래 진행돼 버리면은 어깨를 아픈 걸 떠나서 나중 통증이 서서히 빠집니다. 계속 무시하게 되면은 힘이 빠지게 되고 팔을 못 들게 됩니다. 팔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앞으로 들어야 되는데 옆으로 막 이렇게 든다. 이런 거를 슈도 파랄라이시스라고 합니다. 팔을 잘 앞쪽으로 못 드는 경우를 가성마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의는 이제 힘줄의 개수 2개 이상의 건파열이 대파열 이상의 2개 이상의 건파열일 경우에는 우리가 광범위 파열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러프하게 5cm 이상 터졌을 때 파열됐을 때는 광범위 파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2개 이상의 건 힘줄 파열, 특히나 극상근을 기점으로 해서 극상근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아니면 극상근 뒤쪽에 있는 극하근, 이게 2개 이상이 같이 파열이 되면서 그것이 대파열 이상이다 해도 광범위 파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범위 파열일 때 그렇다면은 무조건 인공관절을 하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수많은 이제 의사들끼리 아직까지는 디베이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나마 이제 가장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술식 중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인공관절 하기 전에 최대한 다른 치료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힘줄 이식을 하거나 또는 이제 힘줄 전이술, 이식과 전이를 같이 하거나 LD 트랜스퍼, 그 다음에 처음에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셜 리페어, 그래도 한번 최대한 당겨서 파셜 리페어를 하거나 수많은 인공관절 하기 전에 단계에 고려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들이 생겨 있습니다. 무기들이 많습니다. ABC를 더 해보고 마지막에 최종 인공관절을 할지를 결정하는 지금 상태라고, 지금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광범위 파열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결국은 이게 이탈을 해서 어깨가 힘줄이 이제 못 잡아주니까 이탈을 해서 결국 뼈를 이제 계속 깔아먹는 경우, 그걸 우리 관절병증이랍니다. 관절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우리가 이제 관절병증도 단계를 나눠서 생각하고 결국은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MRI를 봐도 어깨를 잘 못 드는 분의 어깨를 MR을 봤을 때도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 이제 있으면서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은 인공관절로 갔지만 지금은 2025년에는 인공관절은 최후의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완과 골두를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깎고 그 다음에 견갑골에 이제 관절와 글레노이드라고 하는 그 관절알을 이제 리밍을 해서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역행성, 거꾸로 관절을 치환을 하는 역행성 인공관절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과정을 하지 않고 다른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한테 어떤 무기가 남아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학회에서 지금 현재 2025년에 가장 최신 버전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리페어 부분 파열, 부분 봉합이랍니다. 부분 봉합을 해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 파열일 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일단 페일러 레이트에 대해서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는 높겠죠. 당연히 파열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25%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94%까지 이야기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 파열일 때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느냐, 이게 페일하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첫 번째는 파열의 이제 수축이 얼만큼 되느냐, 얼만큼 이제 결손 부위가 크느냐, 아니면은 그 어깨 힘줄의 이제 지방 변성이 얼만큼 높느냐, 나이가 어떻냐, 그 다음에 골밀도가 어떻냐, 그 다음에 파열의 크기가 어떠냐, 직업 활동 수준이 어떠냐, 이런 모든
전반적인 팩터들을 다 고려했을 때 오주환 교수님 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점 이하일 때는 뭐 6% 미만, 5점 이상일 때는 절반, 10점 이상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전근개 부분 봉합술, 유지철 교수님 팀에서 뭐 저희가 있었던 삼성병원 팀에서 저희가 있었던 같이 이제 논문의 연구에 참여해서 이 부분 봉합술을 했고 그거를 패치를 같이 이제 붙였을 때 그것이 어땠느냐에 대해서는 결과가 괜찮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분 봉합술을 할 때는 조직을 당겼을 때는 끌려와서 그 상골이 덮일 정도는 돼야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 파열이라도 그 안에서도 초기 단계일 때는 우리가 부분 봉합술을 먼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범 파열이 있을 때 최대한 당겼을 때 이 조직이 그 기존 조직 상골을 덮을 수 있는 끌려오는 정도까지는 확인이 돼야 되고 그걸 토대로 그 위에 불안정하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패치를 통해서 피부 작은 이제 이식 조각을 통해서 그 위를 다시 보완을 해주면은 그래도 어깨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당겼을 때 잘 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덮이긴 덮여서 이럴 때는 부분 봉합술을 고려를 하고 그 위에는 패치 보강을 같이 하는 것이 또한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옵션들이 많은데 점차 파셜 리페어를 하고 그것이 안 될 케이스, 더 심한 케이스들은 결국은 이제 텐던 트랜스퍼 그 힘줄을 이식을 하고 SCR이 고려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토탈 마지막의 종착점은 결국 인공관절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만약에 결손이 있는 것이 텐던 랭스가 15에서 20mm 정도보다 더 길이가 짧거나 하면은 어드밴스먼트 어깨 뼈에 있는 그 극상근 힘줄이 붙어 있는데 이 뒤쪽에 기시부를 절개를 해서 최대한 조금 방리를 해서 당겨서 원 위치에 붙이는 어드밴스먼트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텐던 디피션시가 그만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SCR이나 바이셉스 이두박근 힘줄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동종건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그 결손 부위를 메꾸고 그다음에 같이 봉합을 하는 이런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회전근개 근육이 나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MR을 찍어서 그 회전근개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위축이나 지방 변성이 많다. 어차피 힘줄이 문제가 있지만 근육도 문제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붙여놔도 근육이 기능을 못하는데 굳이 의미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이런 SCR이나 어드밴스 이제 이전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먼트나 SCR은 근육의 질 자체가 좋아야지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에 우리가 MR 찍었을 때 근육의 질이 안 좋다, 근육이 지방 변성도 심하고 위축도 있다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다른 근육, 어깨 뒤쪽에 등에 있는 하부 승모근이나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 이런 광배근이나 이런 근육들을 가지고 그 근육들과 다른 이제 내 몸에 있는 다른 힘줄들과 이식을 통해 가지고 어깨에 다시 재부착을 시키는 승모근 건 이전술, LD 트랜스퍼라고 많이들 합니다. 이런 건 이전술을 고려를 같이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수많은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먼저 SCR은 위쪽에 있는 상부 관절 재건술, 힘줄 재건술입니다. 그래서 상부 관절 힘줄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테루야 히사미하타라고 하는 오사카의 선생님이 그 논문에 대해서 수많은 그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10년 넘게 그것을 연구하고 이 수술 테크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배우기 위해서 2년 전에 오사카에 가서 이 테루미야타 선생님 그 전에 싱가포르에서 한번 뵀었지만
가서 직접 수술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 수많은 이제 뭐 디스커션도 하고, 저 또한 이제 SCR에 대한 경험이 이제 있지만 이 수많은 실제 만들었던 오퍼레이터 창시자한테 한번 저희도 수많은 이제 영감과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보고 배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이게 좀 보기는 그렇지만 그 외측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근육, 장경인대에 부착되어 있는 궁등근에 부착되어 있는 힘줄 일부를 절개를 해서 그것을 폴딩을 해서 두 겹으로 만들면은 그 두께가 한 8mm에서 9mm 두꺼워집니다. 그거를 어깨 힘줄 결손 부위에다가 밀어 넣어서 붙였더니만 힘줄이 많이 이제 기능적인 회복이 되더라라고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술까지 지금 진행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병원의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의 환자분들은 이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덮어놨을 때 이만큼의 결손 A처럼 결손 부위가 이렇게 컸던 것이 자기 조직으로, 생체 조직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잘 그 조직에 적응을 하고 유압이 잘 되더라라는 논문들이 지금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SCR에 대해서는 테루미아타 선생님뿐만 아니고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조나단 발로 저희가 배웠던 저희를 이렇게 이제 정말 A부터 Z까지 수많은 정보를 같이 디스커션을 정말 열심히 교육을 같이 이제 쉐어해줬던 이 조나단 발로 선생님 또한 SCR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런 수술의 방에서 수많은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그러한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디스커션 한 것들을 병원에 좀 저희 병원 채널에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이렇게 디펙트 결손 부위가 이만큼 큰 것을 결국은 당겨서 오지 않기 때문에 SCR을 통해서 이렇게 다 덮어 놓는다, 기능적인 회복을 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드밴스먼트입니다. 어드밴스먼트는 기존의 회전근개 힘줄이 이제 파열돼서 보통은 근육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수축합니다.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게 이렇게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다시 원위치로 당겨서 붙여 놓자라고 해서 지금은 현재 어드밴스먼트 수술 또한 많이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굽타라는 선생님이 이제 수많은 논문을 필두로 해서 지금 많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인도 사람이지만 호주에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금은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갔었던 일본에서 수가야 그 팀 TSOC 병원 또한 어드밴스먼트 건 이전 수술을 광범위 파열에서도 많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야 선생님 수술방에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테크닉에 대해서는 잘 보면서 진행을 했었고, 이것 또한 저희가 병원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이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LT 트랜스퍼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건이전술인데 어드밴스먼트는 이제 기존의 회전근개 힘줄을 잡아 다시 방해시켜서 당기는 거라면, 이것은 회전근개의 기능이 더욱더 약해졌을 때, 결국은 근육의 힘 자체가 약해졌을 때는 하부 승모근 또는 뒤쪽에 있는 밑에 있는 광배근에 있는 힘줄을 다시 이제 이용해서 나머지 다른 힘줄들을 이식을 함으로써 그 다른 근육에 있는 힘줄의 그 벡터를 사용해서 내가 어깨 힘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강하는 수술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 건이전술을 하는 LD 건이전술을 하는 경우에도 결과가 워낙 좋게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매시브 광범위 irreparable, 결국은 봉합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 특히나 뒤쪽에 파열이 돼서 어깨가 뒤로 균형이 넘어가는 극하건 쪽이 파열이 더 심했는 경우에는
LD 트랜스퍼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관련해서는 MGH 그 바센 교수님과 지금도 매주 지금 금요일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줌 미팅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연구를 하고 디스커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요일 오후 8시 반에는 또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조나단 발로 교수님 팀을 필두로 해서 지금 수많은 케이스 발표, 수많은 이제 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케이스들을 공유를 같이 하면서 더욱더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술 방법칙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이게 뭔지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리송하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지만 정리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2025년에 가장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이 이제 비슷하게 합의된 부위는 어깨 파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근육의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뒤쪽에 파열이 이제 되었는지 아니면 앞쪽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극상근, 그 다음에 극하근 힘줄 파열인데 근육 양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SCR이나 그 다음에 어드밴스 회전근개 이 행수를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파열이 더욱더 이제 진행을 해서 결국은 근육도 더 약해졌고 그 다음에 위축이나 지방 변성이 더 생겼을 경우에는 또한 뒤쪽에 있는 힘줄이 파열이 많이 된 경우에는 LD 트랜스퍼 뒤쪽에 광배나 또는 이제 승모근을 다시 이전수를 해서 보강을 하는 수술 방법을 고려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힘줄 파열이 같이 많이 동반되었거나 그 어깨뼈가 결국 관절증이 있거나 뼈가 따라 먹었거나 했을 때는 마지막으로는 리버스 토탈 숄더, 결국은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수술은 절대로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필요한 치료고 이것이 꼭 해야 되는 환자분들은 다킹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다킹을 할 수 있는 배지를 뭐 1개가 부족하면은 2개, 그 다음에 2개가 부족하면은 3개 정도까지 힘을 받을 수 있는 다킹을 할 수 있는 배지를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내가 근력 운동이든 더 높은 하이 디맨드한 재활을 했을 때 그것이 힘을 받는 것이지 내가 약한 상태에서 계속 재활도 강도가 낮고 계속 운동도 더 적게 한다면은 시간이 당장에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 5년이 지났을 때 결국은 재활까지 한 분과 하지 않고 재활을 약하게 계속 진행했던 분과 5년 뒤 결과는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깨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혼자 어떻게 인터넷 보고 막 이렇게 다 이제 혼자 막 끙끙 앓지 마시고 어깨를 꼭 전공을 했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의견을 꼭 반영을 하고 본인도 같이 이 토대를 이 지금 현재 제가 정리했는 이런 이제 지식을 토대로 공부를 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아웃라인이라도 알고 진료를 받아보시면은 진료하는 선생님도 이게 더 환자분과의 관계도 훨씬 더 이제 돈독하게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아는 분을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그분도 더 이제 당연히 회복에 본인이 욕구가 더 높고 그걸 통해서 더 높은 회복의 경지에 도달하고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깨로 고생하는 수많은 환자분들 꼭 본인의 어깨 건강을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걸 토대로 건강한 어깨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절,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